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안보를 한 차원 더 높인다. 2. 중국 역겨운 계획 공개. 3. 국제사회가 대립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전투기인 F-35A의 추가 도입을 드디어 확정 지은 건데요. 물론 단순히 중국을 열받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F-35A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KF-21 블러기가 완성될 때까지 안보 공백을 완전히 메우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F-35A 추가 확보를 포함해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역대급 전력 강화 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두 가지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공개하고 속속들이 상세 스펙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5세대라고는 끼지 않을 만큼 놀라운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자 중국은 말 그대로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주요 외신들은 KF-21이 장기적으로 F-35를 대체해 나갈 후보 기종이라고 분석하는 등 상당한 고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35가 비록 개발 과정에서 연구기간이 연기되는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스텔스기가 평가받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KF-21의 잠재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고평가에 중국이 잔뜩 열받았는지 KF-21이 공개된 지 고작 사흘 뒤에 웨이보, 틱톡 등 각종 중국산 SNS에는 J-35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마치 우연히 J-35 기체를 발견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계정을 통해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프로파간다 수법인데요. 잠시 중국의 입장에 비유하자면 대국인 중국은 한국이 만든 KF-21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긴 했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런 주제에 공개된 J-35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F-35를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35는 단순한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베꼈는데요. 물론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인 J-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 2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Z-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Z-13에서 추력이 3톤가량 늘어난 WZ-19가 탑재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복잡한 게 족보인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J-35의 엔진은 러시아 미그 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그 29부터가 F-16, 잘해줘봐야 F-15와 동급인 기체니 J-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J-35가 F-35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J-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 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KF-21, 폭폭2가 F-35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물론 단순히 공중우세 능력만 비교하자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F-22가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 F-22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심지어 한 해 국방비만 1,000조 원이 남는 미국조차도 소모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초기 도입군 33대를 강제 퇴역 조치했습니다. 비록 F-35도 비행 1시간당 유지 비용이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F-22의 유지 보수 비용과 스텔스기의 전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나름 싸게 먹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F-35가 아니라면 중국의 J-35나 러시아 수-47이 유일한 대체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국제정치 사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만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닌데요. 한마디로 F-35는 전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독점한 우수한 기체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의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겉모습만이라도 따라하고 싶었을 만한데요. F-35급의 스텔스기는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파령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공군 체계를 갖춘 모든 나라가 양적 추력기로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F-35가 갖는 전술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계산이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숫자의 4세대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이면 F-35를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공중전의 승패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당장 중국만 봐도 J-35를 공개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완성했다고 설치고 있지만 정작 F-16급의 J-10-525대, J-11-225대가 양적 주력기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J-20-50여대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J-20은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F-35의 유일한 단점은 시계대 교전, 일명 도그파이트에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의 F-135를 탑재했지만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 저피탄 성능이 기동성 면에서는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하지만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미리 발사 위치를 잡고 BVR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 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질적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인데요. 세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 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적의 탄도탄 등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성국이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맞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인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라 함은 북한과 중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F-35A를 활용한 킬체인은 대놓고 중국을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 F-35A를 최초 도입하기 위해 2011년 FX 3차 사업을 벌였을 때 간첩이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적 행위로 용의선상에 오른 4명의 인물은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주동했는데요.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그만큼 F-35A의 전술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국 천만다행히 간첩 개입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적성국에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이득이라는 말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F-35A 20대 추가 확보 의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F-35A 20대 추가 확보는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는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미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과 제반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는데요.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을 들이는 이번 도입 사일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는 보합 60대의 F-35A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밀어내기식으로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의 질적 강화는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제는 비행 테스트마저 위태로운 구형 기체를 퇴역시키는 대신 가장 최신의 스텔스기로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4.5세대 미만 기체로는 F-35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한 킬체인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성장하리라 분석됩니다. 애초에 60대면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 최다 운용국이 되는 건데요. 단지 북한만을 위해 이 정도 수량,
성능의 F-35A를 보유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것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향후 실제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세축체계 전력 강화는 F-35A 추가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캔드의 가장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의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미 구매 계획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사거리 170km의 SM-1을 도입하면서 차후 SM 계열 대공 미사일을 전종 운용물 목표로 순차적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SM-6 도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SM-6은 단순 사거리만 따져도 240-460km로 SM-2의 배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마하 3.5의 최대 속도로 관성유도, 능동 레이더 및 반능동 레이더를 채용해서 현존하는 종말 단계 탄도탄 요격 함대공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력 강화인데요. 물론 북한이 고고도 탄도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총신과 효율을 생각하면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DF-15, DF-16만 봐도 사거리 1000km급의 SRBM인데요. 이 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은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1인 DF-15, DF-16만 물이 10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즉 SM-6 도입은 대한민국의 방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하고 나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우리는 6월 25일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는데요. 이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군사적 행보가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걱정하지만 이미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오직 대한민국도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굴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원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 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쉬운 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 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 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L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한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의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 안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찍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원활화 산업 수몰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옮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뼈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가게이트 어라운드와 핀펫 성빈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펫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펫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펫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 몰 및 금속 배선 공정 벌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캡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펫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캣을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핏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 28나노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들,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이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